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죠. 먼저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킥 재밌으시죠? 네, 하이킥. 근데 저는 제가 나온 편만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나온 편은 참 재밌더라고요. 자기애가 강하신 김연학 교수와 오늘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평론계 신사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쁘세요? 예, 뭐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고요. 그래요? 방송 조금 하고 네. 주말 되면 가족 보러 고향도 좀 갔다 와야 되고 아. 이래서 바쁩니다. 그렇군요. 뭐 지방선거랑 연계되어 있는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죠? 가족을 열심히 만나는 게 지방선거를 잘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킥의 경제머슬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취재 출장은 잘 갔다 오셨습니까? 그거 왜 진행을 하고 그러십니까? 그 제 버릇을 남 못 주네요. 제가 없는 동안에 한 며칠 네. 맡아서 하이킥을 진행하셨는데 시청률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맙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공정하고 아주 정통성 있게 판단해 주신 우리 김연학 교수님. 네. 화요일 날 저랑 한번 방송을 하시고 제가 나오고 오늘 나서 했기 오늘 때문에 얘기 들으셨죠? 아니, 김연학 그래서- 교수가 나와서 시청률이 오른 것 아니냐? 그럼요. 예. 이 김연학 교수의 그 당황하셨군요. 말재주 이런 것들을 네. 끌어내는 힘. 그게 그만하시죠. 앵커. 자, 상당히 예? 기싸움이 상당한데. 아, 제가 불안합니다.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최영호 고문을 왜 출연을 또 시켰는지 제작진한테 오늘 다시 한번 정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진짜로 뭐 하나 고백할 일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대하다는 표현까지를 쓰고 싶을 정도로 우리 이영진 앵커가 높아 보였습니다. 아, 그만하시죠. 자, 저희가 오늘 주제를 계속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성무 교수. 예, 뭐 성공 뭐 후사, 뭐 선당 후사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선사 후당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런 판단을 할 거라고는 예측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나온다 저도 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버스다. 당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버스 타고 어디 갈 것이냐? 다음 대선에 간다. 이 버스를 놓치면 다음 버스는 없다. 그래서 이 버스의 운전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버스가 고장 나 있고 펑크 나 있고 이랬지만 그거는 어떻게 되든 일단 버스를 장악하자 하는 그런 태도였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뭐 그 말씀을 했었죠. 뭐 압록강을 건너든 뭐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뭐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그거 진짜 좀 재밌었어요. 안중근 의사의 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하고 안중근 의사하고 뭐가 공통점이 있지 봤더니 성만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집안 사람. 저 진짜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안중근 의사 그 지금 묘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뭐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영웅인데 그분에까지 빗대어서 자신을 이렇게 한 것은 조금 과한 느낌이 있다. 결국은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온갖 비난과 뭐 온갖 그 말들을 뚫고 나가서 자기의 위치를 장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정치인이 당연히 그럴 수 있다지만 그러나 국민적 여론은 뭐 그렇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국민적 여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선거 전문가인 최영호 고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호재 아니에요? 호재 뭐 이제 소위 말하는 흥행 차원에서는 호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삼각구도가 가니까. 네. 그러나 어떻게 삼각구도죠? 정동영, 네? 그다음에 천정배, 그다음에 안철수 아, 이제 삼각구대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괜찮죠. 네. 나름대로 이제 각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흥행이 되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처음에 대선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전국 투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 나온다. 그때부터 다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서 전문가 광장이랑 그룹을 만나서 정규적, 비정규적으로 뭐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보 조작 사건이 이제 네. 터진 거 아닙니까? 이유미 사태. 그것이 사실은 이제 짐이 됐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네. 지금 뭐 국민의당 이제 뭐 소속 국회의원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국민들도 반대를 하는 것이 네. 새로운 국민의당
거듭나는 그런 혁신의 아이콘들이 대표가 돼줘야 되는데 정보 조작에서 자유로운 사람, 거기서 깨끗한 사람, 거기와 엮이지 않은 사람이 지금 되기를 바라는 내부 흐름과 국민의 그런 바람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처음 초기의 흥행은 좋겠으나 이제 가서 경선되고 뭐 TV 토론 나오고 그러면 상대방 후보가 그거를 안 걸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끝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흥행에는 또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 성명을 냈어요. 13명이. 이분들 탈당할까요? 탈당은 지금 못하죠. 네. 탈당은 못하고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하여튼 남아서 네. 경선을 치러서 대표를 뭐 정동영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은 선거에서 붙었으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성명도 내고 등등. 전략적인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안 전 대표는 사실 뭐 별로 잃을 게 없잖아요. 네, 뭐 잃을 만큼 잃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많이 그 인용하는 게 바닥에 대해서라는 시 아닙니까? 네. 이제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저쨌든 뭐 검찰이 그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면죄부 받는 거잖아요. 면죄부를 줬죠. 네. 그러나 이제 그건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았지만은 법적으로 받았으면 되는 정치 거 도의적으로는 면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을 저지른 핵심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척근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인에게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당 전체를 운영하거나 또 장악하거나 지난 대선 때 한 모습에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리더십이 아니다 하는 게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호남 분들 뭐 어른들 말씀으로 이런 표현 쓰죠. 그때 이제 토론 과정에서 뭐 제가 갑철수입니까? 뭐 안철수입니까? 제가 무슨 아바타입니까? 또는 뭐 아이 뭐 그만 괴롭히십시오. 뭐 너무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배를 부르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데 당권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자기의 뭐 이렇게 다음 대선까지의 행보를 위해서는 당에서 결코 밀려나서는 안 된다. 밀려나는 순간에 잊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초조함이나 이 급박한 마음이 결국 녹아 있는 것이죠. 사실 안철수 예, 김연아 교수. 전 대표가 저하고 대학 동기거든요. 아, 그러세요? 친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뭐 안 대표를 저는 변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그래서 너무 공격들을 하시니까 네. 제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민주당계 보면. 인사, 바른당 인사 뭐 이런데 뭐 공격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정치인들은 욕을 먹는 것보다 잊혀지는 게 제일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사실 욕을 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출마한다고 그래서. 근데 네. 가만히 자명을 하면은 아예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럼 본인은 분명히 다음 대선에도 욕심이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존재 의의를 가시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한때 그 대선 기간 중에 문 대통령한테 위협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3위 했지만 21%전 국민 중에서 5명에 1명은 안 대표를 찍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지금 대표로 거론되는 다른 분들은 20%는 그냥 2% 나오실 수 있는 분도 없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당에서 안 전 대표만한 자산을 얻고 그렇죠. 아까 뭐 흥행 말씀하셨지만 네. 이분이 나와야 그래도 뭐 욕을 하면서도 또 본다고요. 아, 이거 뭐 국민의당이 어떻게 되나. 근데 네. 만약 이분이 안 나오시면 그야말로 짠챙이들끼리 뭐 지네들끼리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리고 아예 국민적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그럼 오늘 안 대표 출마의 변처럼 그냥 정말 당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저 뭐 선당 후사인지 선사 후당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선사 후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을 위한 마음도 어쨌든 본인이 창업자라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조금 있었던 것이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민의당이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행위다. 중간에는 물론 그렇죠. 욕도 먹고 뭐 네, 여러 가지 좀 맞습니다. 시끄럽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허성무 제가 교수. 볼 때는 이제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가 10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 그러면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것은 8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당 대표에 나가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은 백의 종군해서 지방선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유리한가?
이게 그런 차이가 면도 있거든요. 있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네. 지금의 국민 정서는 백이종군하는 모습을 오히려 더 원할 거예요. 그리고 한 6, 7개월만 있으면 곳곳에서 안철수 내 좀 도와달라. 예를 들어서 뭐 시군구에 출마하는 의원들이든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든 광역이든 누구든지 뭐 출판 기념회를 한다 뭘 한다 하면 전부 안철수 와서 뭐 축사해달라 뭐 해달라 다 안철수 의원을 모시려 할 거예요. 그럴 그러면 수가 있네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자기가 올라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뭐 조그만한 성과라도 내면은 네. 역시 우리 안철수 전 그렇죠. 의원밖에 없다 이래 되는데 그렇죠. 당 대표를 맡아가 그렇게 하다가 지방선거 성과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책임을 져서 만약에 밀려나게 되면은 정말 재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야. 물론 이제 이게 뭐 먼 미래의 일이라면은 네. 진짜 그런 초조감의 발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래 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사실상 지금 지역에 가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시작되어 있고 맞습니다. 몇 달만 지나면 지금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출판 기념회다 뭐다. 그러면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시간 배분하기도 힘들 만큼 초대를 받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갈 길이 있는데, 안철수밖에 없으니까. 예, 갈 네. 길이 있는데 무리하게 가다가 탈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야, 재밌는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저 최양호 고문. 허성무 교수가 안철수 후보를 좀 비난했기 때문에 네. 저는 쳐다보지 않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문하겠다는 거? 왜 자꾸 진행을 아니, 하세요? 아니 안철수가 자기 쳐다보지 저 홍준표 저 후보한테 안 쳐다보고 저 질문하는 그랬습니까? 그걸 좀 패러디했는데 저는 김무성 대표의 노루 패스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거긴요 진짜로 그 노루 패스가요 그게 4차 산업혁명 그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우리 평창올림픽 컬링에 대한 그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주 동일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10월 재보선 선거. 거기에 지금 어떤 뭐 몇 석이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거기서 자기가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되면은 분명히 그 동력을 갖고 한번 가보는 건데 지금 100% 내년도 지방선거는 지금 집권 여당이 우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거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획을 그어야 된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나온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선당 후사가 우리가 여의도에서 쓸 때는 자기가 물러날 때 쓰는 용어거든요. 항상. 그래요? 예. 네네. 선당 후사 차원에서 자기 뭐 후배들에게 뭘 나눠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선당후사라는 표현에 걸맞게 타이밍상으로는 지금 좀 물러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무리하게 앞에 그런 지적들이 많았죠. 변수들을 한번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과욕이 조금 있었던 거 좀 아닌가 심리적으로 다급함도 좀 있었던 것 많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 나올 거라고 예측을 네. 다 했고 예측대로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이해는 되지만 얼마나 환영받을 것이냐의 문제에서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 정말 재밌는 분석들을 해주셔가지고 요 주제 저희가 이게 살짝 이풀기로 해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정의 모습은 말도 느릿느릿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한마디로 바보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만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갖고 섞어서 그게 대답을 무슨 하고 얘기죠? 모른다. 네. 잘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다. 네. 두 개 중에 하나로만 답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부인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윤선 전 장관의 그런 전략을 따라하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뭐 진짜로 자기 밑에서 지금 끊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최지성 실장이라든가 장충기 사장 등이 다 자기 책임하에서 했다. 그런 부분을 한 것으로 봐서 자 1번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는 지금 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정에서만 지금 480시간 정도를 보냈는데 네. 이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공방이 되는 것 같고요. 이대로 만약 굳히기가 들어간다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조윤선의 그런 전법이 그대로 먹힐 수 있는, 즉 뭐냐면요. 보수 표방한 대통령이 그렇게 진보를
진보 단체들에게 지원을 차별한 것은 위법성이 아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지금 하나의 성벽이 쌓였거든요. 나는 모른다. 내 밑에서 다 한 거다. 나는 삼성전자 소속이지 미래전략실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여한 거 아니다. 뭐 나중에 보고는 받았다. 신문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의 독대 시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안 했다. 짜여진 그런 논리를 갖고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외신들이 뇌물죄에 관해서는 지금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나올 가능성에 대해 드디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도 지금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김연학 교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KT의 CFO를 하셨잖아요. 네. 그 사실상 2인자 역할을 그 오랫동안 정도는 아닙니다. 하셨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밑에서 다 한 일이고 나는 그룹 일은 전혀 모른다. 그리고 승계도 관심이 없고 뭐 청탁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제 그 팩트하고 이제 재판이잖아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제 우리가 좀 그게 주목을 무슨 해야 말입니까? 됩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일들에 관여를 안 했을 리가 없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사단이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는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주력 회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결국은 최종 그림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합병, 그렇죠. 합병된 회사의 네.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죄송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네. 삼성전자 임원들도 다 뛰었어요. 거의 모든 그룹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그룹의 최대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 거를 나는 모른다. 합병 승계는 관심이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 지금 실장, 이제 전 실장이죠. 네. 최치성 최지성, 부회장이랑 장충기 회장이랑 이분들은 사실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건희 회장의 사람들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용 이학수 부회장보다 김인준 시절에 일하던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건희 회장한테는 굉장히 충성을 했겠죠. 네. 그분이 키워줬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자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자기 재판에서 이야기했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관계는 일종의 그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네. 과거에 뭐 이건희 회장 같으면 한마디 하면은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틈타가지고 재판의 증언들 다 보니까 또 미전 실장이 내가 실세다. 그렇죠. 이재용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걸 뭐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회장이 그 이번에 있으니까 최치성 부회장이 사실상 의사결정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의사결정에 개입 안 했다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다만 이런 중대한 이슈, 최순실 관련된 보고라든지 승마 관련 보고 혹은 경영권 승계에 관한 것들은 대기업에 있어봐서 저도 아는데요. 절대 문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나중에 증거가 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두로 보고받고 구두로 지시를 하고 그리고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안 합니다.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한다든지 실제로 여러분 공식 회의석상에서 의사결정되는 일들은 굉장히 정말 공식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역사는 공식 회의석상이 아닌 바깥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충분히 얼마 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4인방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집단 뭐, 예. 지도 체제로 삼성이 움직였다. 예, 그리고 이재용 씨가 의사결정 한 40%, 네. 나머지 60%는 참모들 의견 들었다. 아마 그게 저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치성 부회장은 굉장히 부인하고 있는데 네. 그건 뭐 저는 의사결정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 안 했을 리는 없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재판이나 특히 특검이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을 거라는 심정이 가고 또 사실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뇌물죄 저는 그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그 반대의 가능성보다 오히려 높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어제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무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호성문 교수, 이거 뇌물 어떻게 공유가 생각하세요? 뇌물 수수인데 공유가 성립이 안 되면 수수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면 이제 뭐 강요죄가 되거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저 뭐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럼 우리 조금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만약에 최지성 그 미전실 실장 부회장이 실세였고 네. 그리고 의사결정을 다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독대를 최지성을 부르지
왜 이재용을 독대하자고 불렀겠어요, 세 번이나.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왜 허수아비를 불러다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뭐 안 했을 리는 없지만 안 한 것처럼 손바닥으로 지금 전부 하늘을 가리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직접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특검의 증거가 없으면은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는 게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주장하던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약간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오고 있죠. 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단순히 후계자는 상징성 때문에 이재용을 그러면 세 번이나 독대를 했겠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세기 때문에 불렀다. 예, 뭐 당연히 예. 실세죠. 근데 이제 김현학 교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세 번을 만났는데 네. 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권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줬어요. 네. 이 정유라 뭐 이름은 결혼 안 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승마 지원해라. 근데 이재용이 그 경영권 승계에 관련해 가지고 합병을 지시하거나 하고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판 기록을 제가 조금 보다 왔는데 네. 그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이슈는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 대통령하고 이건 명시적으로 이야기 안 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나 뒤에 다른 그 뭐 박 사장인가요? 박상진 사장인가요? 네, 그분들이 뒤에서 그 경제수석한테 안종범 수석한테 이야기하고 혹은 뭐 다른 청와대 그저 국민연금 이런 데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님께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 그거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3차 독대 때는 뭐 JTBC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네, 맞습니다. 여자분한테 이렇게 야단받기 처음이라는 뭐 그래서 재판장에서 폭소가 터지고 그런 이야기 있던데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게 일부분은 100%는 아니죠. 사실일 수도 있다. 네. 그때는 그 뭐 JTBC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분기탱천을 하셔가지고 그걸 막 질책했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이 삼성물산과 삼성 제일모직이 그 지원한 그 이슈는 따로 실무선에서 오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자꾸만 좀 특검에서 조금은 아쉬운 게 이재용 박근혜 그 대하에서 뭔가 나왔다는 걸 파헤치기보다는 실무선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지시가 있었는지 그쪽을 좀 더 파는 게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는 더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다 압수수색이 돼 있죠. 예, 미정실도 다 압수수색을 했고 네. 거기 아까 뭐 말씀하신 것대로 서류 안 남겼죠. 서류가 남길 수가 없고 어떤 삼성인데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우리 세 사람이서 얘기하는 게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진짜로 범죄 사실로 인정이 되고 이러는 과정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면 그거 심각한 문제로 흐를 것 같은데요. 심각할 뿐만 아니라 특검이 일단 네.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이를 거고 네. 특검이 곤혹스럽게 이뤄진다는 것은 동의어로 이 정부의 출범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진짜 사회적인 다시 진짜 광화문이 다른 촛불로 뒤덮일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성무 교수? 저는 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죄가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 강요죄가 되든 뇌물죄가 되든 물론 이제 뇌물죄라는 것은 이제 최고의 뭐 어떻게 이제 주고 받아서 봐주기로 이렇게 해서 뇌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뇌물죄가 되면 더 과한 죄가 되고 또 더 분명한 죄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 탄핵될 만한 다른 죄들은 있기 때문에 꼭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된다 해서 지난번 탄핵 자체가 뭐 정당성이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김현학 교수.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내릴 때 뇌물죄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하신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니에요. 네. 그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뭐 할 직분을 다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설령 뇌물죄가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라든지 뭐 그 대통령이 무능하다든지 그 탄핵해야 될 사유는 차고 넘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 부분이 무죄가 난다고 그러면은 조금 뭐랄까 좀 우파 진영에서는 조금 더 힘을 얻고 다른 어떤 그 반정부 활동한다든지 네. 그러면 힘을 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예, 이게 만약에 성공해서. 이제 그 무죄가 난다면은 네. 사실은 이제 그러면 법원은 물론 이제 증거에 의해서 하고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만 국민 일반에게는 이제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 방금 말씀하신 최 박사님 말씀의 메시지도 있지만 동시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증거 남기지 않고 해먹는 거는 다 괜찮다. 마음껏 증거만 남기지 말고 해먹으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국민 일반한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그러면 지금 수많은 자치단체장들도 있고 또 뭐 권력기관장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건 뭐 규모나 크기는 다르겠지만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증거만 없으면 직접 증거만 감추온다면은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 사건을 보고 그 비슷한 유형으로 따라할 수 있는 구조를 다들 이번에 다 학습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것이 주는 우리 사회의 충격이 저는 더 클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이거를 예, 소위 말하는 보면. 확대 적용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화되게 해야지. 사실 아닌 거기 때문에 죄가 나온 거지 증거가 없어서 죄는 있는 건 아는데 뭐 죄가 안 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두 분이 지적하신 대로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직권남용도 뇌물죄를 받아서 자기의 직권에 넘는 그런 승계를 해줬다는 부분에 갔을 때 뇌물이 고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그 논리도 지금 굉장히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뭐 이 나와서 무슨 다른 이 정치적 어떤 파동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큰 혼란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된다. 그런 예,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저 삼성 내부 사정을 최영호 고문께서 좀 아시잖아요. 최희성 부회장 왜 갑자기 본인이 다 했다 그럴까요? 그동안 입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던 양반이 말입니다. 뭐 자기네는 나름대로 이제 판단과 자기네들도 이제 모든 정황을 놓고서 네.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 저 죄가 누가 되느냐? 지금 아무도 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만났고 진행은 여기서 했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그런 사태가 나는데요. 법리적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다. 뭐 최희성 그럴 수 부회장이. 있죠. 근데 삼성전자 건물에 가면요. 최지성 부회장 방과 이재용 부회장의 방은 10여 미터 같은 층에 있고요. 10여 미터밖에 안 나요. 매일 만날 거예요. 41층인가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현학 교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기업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 최희성 부회장이 갑자기 본인이 다 뒤집었을 것처럼 이렇게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갑자기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검찰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이런 저도 이게 그냥 추측입니다. 네. 그 추측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관련된 내밀한 논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시나리오 이렇게 전략을 시나리오별로 작전 A, B, C, D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 나눴지만 그 지금 뇌물죄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관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대로 밀고 나가면은 사람이 이 부분은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이 최지성 부회장이나 장충기 그리고 박상진 사장은 관여가 된 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단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좀 모호한 상태고 그렇다 한다면은 이렇게 함부로 자기가 뒤집어선다고 해서 갑자기 형량이 뭐 늘어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최소한 오너라도 보호해 줌으로써 저는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지만 나중에 후회를 또 도모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또 어차피 그분들 자제들 뭐 여러 친척들이라든지 삼성과 관련된 사람 많이 있을 거고 예. 무슨 조폭단이고 예, 정말. 괜히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조금 자기 혼자 뒤집어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또 안고 가는 모습, 책임 다지는 모습으로 보면서 후배들한테 또 존경을 받을 수도 있는 최희성 것이고. 부회장은 더 이상 삼성 오비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선배는 아닙니다. 아 그렇지만 현이 예를 그 들어서, 당시에 그게 예, 터졌을 때요. 예. 이미 삼성 오비들이 최희성 부회장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쏟아냈어요. 책임 안 진다고. 어쨌거나 네. 그러면 이건 비난을 확인된 예, 내용입니다. 비난을 뭐 들받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실보다는 덕이 많다고 판단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기업에서 예, 이런 최영호 어떤 고문. 비공식적인 얘기들은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총수하고 증거 안 남기고 그렇게 사례를 들으셨잖아요. KT 사례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KT에서는 제가 뭐 대관 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KT는 원래 공기업이었고 지금 민영화됐지만 또 뭐 CEO가 그 임기가 있고 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낙하산이 오는 뭐,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숨기고 뭐 정부에다가 정권 차원의 작업을 하고 그런 일이 없기 그런데 때문에. 이석재 회장 시절에는 뭐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이럴 때 네. 조금 안 좋은 얘기들도 많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아니 이석재 회장이
그 무슨 뭐 정권 차원의 로비를 하고 그런 건 없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M&A를 하고 조금은 이제 독단적으로 하신 부분들, 뭐 이제 저하고도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독단성이라든지 결과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 우리가 렌트카 회사, 금호 렌트카 같은 굉장히 이익을 그런 건 봤는데, 잘했죠. 예, 뭐 또 사이버 MBA라든지 뭐 그런 규모가 작습니다만 그런 건 또 손실을 봤거든요. 특히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참모들 의견을 안 듣고 결정했는데 뭐 사실 최종 의사결정권은 CEO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뭐 몰래 정권 차원의 로비하고 그런 레벨은 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리는데요. 김연학 교수는 CEO 때문에 검찰 조사를 몇 번이나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최장수 CEO 표인데 그 CEO들 때문에 검찰 조사를 몇 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정말 드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인공위성 매각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인공위성 매각은 이석재 회장 때 결정했죠. 근데 이석재 회장의 참모들이 했는데 이석재 회장은 순위로 하셨겠죠. 아, 이거는 수명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헐값이 아니라 내용 연수가 다 된 거니까 이걸 팔면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만 갖고 있는 것보다 했는데 이제 그 의사결정을 뭐 부추긴 사람은 뭐 제가 알고 있지만 뭐 또 여기서 실명을 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인공위성 문제는 이 궤도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좀 있었고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하다가 지금 인공위성까지 갔습니다. 야, 정말 안드로메다 이제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 파리 대책에 관련한 김수현 수석의 일갈이었습니다. 자, 김수현, 김현미, 문재인 당시에 이 노무현 정부 때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아주 몸서리치게 느끼신 분들이에요. 아, 그건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패자부활전 같은 그런 느낌이 그게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지금 정책도 그대로 갖고 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거를 그때 이제 뭐 상황들이 굉장히 뭐 안 좋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패자부활전하는 것 같고요. 응답하라 2005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썼던 거를 다 몰아넣는데 과연 이것이 그 당시에 목표했던 것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왜 안 됐냐를 반성과 이 검토를 끝난 다음에 나온 것인지 단지 6.19 부동산 대책이 뭐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급하게 다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조금 잘못된 것에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다시 트라우마처럼 와서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화두를 던지셨어요. 네.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성무 교수부터 먼저.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아니 모릅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뭐 부동산 부분은 어쨌든 서민들에게 삶을 좌절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권이든 이 부동산을 뭐 부양을 해서 경기 부양으로 정권에 그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제대로 가격을 잡아서 정권의 뭐 힘으로 삼을 것인지 뭐 이런 판단을 해서 하는데 네. 어쨌든 이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이라든지 몇 군데의 가격을 정확하게 잡아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자꾸 만들어 가겠다 이런 네.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뭐 모든 수단을 특히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뭐 그때의 반성에 의해서 이번에는 뭐 한꺼번에 모든 수단을 쏟아냈다는 게 일반적 평가고요. 유일하게 빠진 게 종부세 하나 아니냐. 보유세. 예, 보유세죠.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하나가 빠졌는데 그때도 이 보유세인 종부세를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을 6억으로 하느냐, 9억으로 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9억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밀리고 6억 주장론자들이 성공을 해가 6억으로 붙였거든요. 그런데 6억이 되니까 과세 대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사실은 좋은 취지였지만 정권이 무너지는데 큰 도움을 준 정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차후의 경우에 이게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대상을 좀 축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죠 그
법인세 부분도 굉장히 대상을 축소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방금 최 박사님 말씀처럼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대개 세금을 올리거나 이런 부동산 강력한 그 규제 대책을 내서 갖고는 실패를 다 했는데 이번에는 박수받고 성공하는 대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최 고문께서 이제 던진 예. 화두가 이게 어제 조치가 그냥 과거의 경험과 실책에 대한 처절한 반성에서 나온 정책이냐 아니면 6.19 대책이 안 먹히니까 임시 방편으로 다시 하는 거냐라고 이제 화두를 던지셨는데 저는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과거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거 이슈 말고 다른 이슈로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조금 대통령인데 품위에 맞지 않게 좀 막말을 하셨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를 잃으셨는데 문 대통령은 그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실수했거나 실패했던 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이번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건 또 다른 큰 빅 이슈고요. 어쨌거나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굉장히 그 애로사항이 많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잼만 날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정책이 실패를 못하고 끝까지 그냥 정권 말기까지 폭등을 했는데 사실 그때 보면 지방정부하고 엇박자 난 것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한참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서울시장이었던 당시 MB 전 서울시장께서는 막 뉴타운 개발하면서 계속 또 부동산 가격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당시에 또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네. 정부의 정책을 좀 뭐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엇박자가 나고 그리고 내놓는 조치마다 조금 약했기 때문에 그 잽을 날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폭등했는데 이번 정권은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그 과거의 교훈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그동안에 사해왔던 그 정책을 한꺼번에 케어 펀치를 날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분명히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잡힐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다 보면 선의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집을 사고 싶은데 좀 서민들이 LTV 뭐 DTI 비율을 막 낮추다 보니까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서 집을 못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조금 이번 대책에도 나오긴 했지만 정말 실수요자들이는 조금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럼 해봅니다. 보완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 부분이야말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분명히 우리가 뭐 강력한 정책들을 뭐 시계열적으로 했지만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5년 동안 56% 올랐단 16% 말이에요. 올랐죠. 예. 그 정책을 쓰면 집값이 오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한꺼번에 넣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고요. 자, 그게 먼저 이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그래서 집값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2.8% 할 때 0.8% 이상이 부동산에서 나온 경제 성장률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놓쳐가면서 할 거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지금 올해 3%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정해놓고 경제 성장으로서 국민에게 지금 보여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가 하락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게서 지금 상충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예, 김연아 교수. 집값 내렸습니다. 정책이 워킹했습니다. 언제? 이명박 정권 때 워킹을 한 거죠. 사실 제가 그 피해자인데 저는 분당을 살다가 강남의 변두리로 2006년 말에 집을 샀습니다. 그 지금 아직도 그 가격을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잽을 쭉 계속 정책을 내놨는데 그 정책이 워킹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내놓는 조치들이 아주 강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잽도 쌓이면 결국은 케어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하고도 엇박자가 나가지고 그 정책을 유효하게 가게끔 시장이 작동을 안 한 거고. 근데 어떻습니까? MB정부 들어와서 부동산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 반값으로 떨어졌거든요. 강남에 많은 아파트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폭등도 좋지 않지만 폭락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이 먹히긴 먹혔는데 너무 조금 하다 보면 결국 MB 정권 때 먹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는 한꺼번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잽을 날리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스트레이트 한 방을 날린 것이다. 그래서 그
무조건 노무현 정부 때 그 여러 정책들이 실패했다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 효과가 조금 뒤에 몇 년 뒤에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하고 경기 성장하고 경제 성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건설 경기 근데 이제 건설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는 건설 경기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동산 화랑이 우리 경제 성장에 뭐 0.1% 2% 정도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인데 지금 저를 포함해서 집권 당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이 그게 뭐 정상적인 건전한 경제 성장이냐? 그때 저금리 글로벌 저금리 추세를 틈타 가지고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리고 그 돈들이 다 부동산 지나가 가지고 그렇죠.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라 그러죠. 투기 네, 수요가 돼 투기 가지고 그것이 경제 성장에 설령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들 그것이 과연 건설적인 정상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지금 경제 당국에서는 그런 성장은 안 해도 좋다. 아마 그거는 김수현 수석 제가 인터뷰한 걸 읽어봤는데 네. 그런 성장 안 해도 좋다는 뭐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걸 강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정부는 진보 정권이고 서민들이 좀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좀 이익을 많이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집값을 경제 성장률 0.1% 2%를 희생하더라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는데 좀 중점이 아니 그래서 그거는 어제 김현미 장관이 발표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서 경제 성장하는 그런 절대 안 하겠다. 딱 한마디로 잘라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요. 예측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동성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답이에요. 유동성이 지금 시내에 풀려 있는데 그거를 지금 긴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유동성이라는 게 시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금리에서 갈 데가 부동산밖에 없고요. 아까 이제 이명박 때 와서 이제 뭐 소폭 이제 대폭 하락이 됐던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버리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김대중 DJ 정권 때도 그때는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항상 이건 청개구리였습니다. 이 올리려고 그러면 내려오고 내리려고 그러면 올라가고 항상 부동산이 선제적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집을 짓는 시간하고 공급하는 시간하고 이 완공되는 시간 2년 정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급책이 안정적인 10년 그러면 길게 안정적으로 일관된 정책들이 지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금 공급의 부족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집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남에 지금 수요가 많으면 강남에 많이 넣어줘야 되고 그런 국지적인 수요 공급을 맞춰주는 이 국가 전체 평균을 맞추는 것보다 그런 지역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핀셋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그 말씀 맞고요. 예, 김현학 교수.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상당히 긴 사이클이에요. 미국에서 한 경제학자는 보니까 미국의 부동산 경기 사이클은 18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우리나라는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연히 지난번 진보 정권 때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다가 보수 정권 때 많이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네. 또 지금 좀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랑 사이클이 있고 항상 정부 정책이 뒷북치는 거죠.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계속 규제를 했는데 오르다가 또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풀었는데 결국 그 푸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조금 올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시장의 일관성은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선 부동산 가격에 폭등하니까 그걸 잡아야 된다. 그건 맞는데 이제는 정말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혹은 프레임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좁은 국토에 이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너무 냉탕 온탕으로 정반대의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차제에는 또 이번에는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강한 조치를 했다고 보고요. 강한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저는 잡힐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면에서는 자꾸 또 정권적 차원에서 당파적 차원을 떠나가지고 장기적인 한국의 부동산 시장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그럼 서민들도
그 또 고통받지 않고 또 반면에는 선의의 투자가들도 혹은 내 정말 절실한 실수요자들도 투자받지 않게끔 피해받지 않게끔 적절한 부동산 정책이 뭔지 저는 이건 당파를 떠나서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중립적인 뭐 기관이나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럼 내기를 하시죠. 아, 무슨 얘기를 하실 겁니까? 연말에 그러면은 부동산 평균 가격이 오르면 왜 연말로 하세요? 내년 정도 아니 해야 좀 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그걸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관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니까. 왜 연말이냐고요? 내년이 아니고 내년 초가 아니고. 근데 요번에 이제 보세요. 네? 요번에 주요 타격이 누굽니까? 다 주택자들 아닙니까? 예?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유동성이 대단히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참고 견디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물 뭐 나오고 이러지만 그건 급한 사람이 낸 거고 딱 엉켜주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여기서 나올 거냐를 관망을 한단 말입니다. 특히 요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이사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변동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효과들이 나오는 게 연말 연초들의 이제 어떤 트렌드가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입주 대기 물량 100만 호가 또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급인데 그게 서울 지역이 들어올 거냐 이거죠. 등등 했을 때는 저는 크게 집값을 지금 잡는데 그렇게 크게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지금 사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20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시행되는 것도 있고 법을 개정하는 게 5개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를 지나고 그러면은 이 부동산 대책하는 게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다만 좋은 것은 지금 심리전은 지금 정부가 채를 움켜주고 분명히 시장한테 니네 더하면 내년 4월부터는 그렇죠. 파는 것도 안 돼. 맞습니다. 세금 올려. 네. 이러한 시그널은 좋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좀 시간을 보는데 예.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김현학 교수. 저는 각각의 내놓은 대책들이 다 합당하고 시장 원리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뭐 그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너무 집값이 폭등해서 실수요자들이 사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하지 말고, 그리고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을 벌 주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투기 수요를 막자는 거, 투기에 의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 4월 1일까지 팔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떳떳하게 세금 내고 임대사업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년 4월까지 시간이 있고, 물론 이제 법안 개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조치로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좀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도움은 분명히 될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강남 이제 서울 예. 지역이지만 사실 뭐. 마창진 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그리고 없으시잖아요. 이미 관심이 지난 없죠? 연말부터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폭락을 하고 마창진이 마산 창원 진이죠. 예.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김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왜냐하면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 지금 뭐 심지어 구도심인 마산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 분양률 10%가 안 되거든요. 분양률이 10%가 안 된다고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걸 임대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지방은 심각하네요. 지역은 이미 공급 초과로 미분양이 또 속출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기존의 오래된 주택들은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과거에 이제 창원의 중심인 뭐 성산구 이런 쪽은 뭐 서울 못지않는 집값이다 했지만 이미 그 시대가 지방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럴 만큼 지방은 어려운데 서울만 그렇다. 서울 중에서도 특별히 뭐 강남 3구라든지 또 뭐 최근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몇 군데 이런 데가 문제고,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요. 예, 최영 공은.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복되는 지역도 있고, 그게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재밌어요. 투기 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투기 과열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더 강화된 세제나 재정적인 제재가 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뭐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핀셋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에 지정되신 분들 거기서는 이제 좀 다른 생각들을 좀 하셔야죠. 근데 벌써 위례, 판교, 목동 재건축 지역이 이제 시작되는 그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 벌써 부동산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예요. 이렇게 해서 확 줄으니까 벌써 현장에서는 뛰고 있다 이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 태풍 노루가 오락가락 진로를 보인다고 하죠. 자, 우리 경제도 시원한 빗줄기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여러 사람 피곤해집니다. 정책의 일관성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좀 더 재밌고 신선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